많은데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양파 농사를 지시면서 제피 곰팡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 좋아하시는 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고 양파 제피 곰팡이라고 한번 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발명을 잘 안 하니까 자료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구경합니까? 좋은 창고에 가서 구경하죠. 생산자들은 내가 재배하는 동안은 곰팡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새카맣게 발생하면 100% 녹균병이다. 이렇게 새카맣게 이랬다고 해서 이제 제피 곰팡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녹균병이 다른 병하고 제일 큰 차이는 엄청 짧은 시간에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병들은 이게 식물체에 들어가는데 한 5시간 정도 내외가 걸립니다. 근데 얘는 2시간 들어가요. 흔한 말로 이슬비 한번 오고 나서 이파리 수분이 한 2시간 안 마르면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 녹균병은 살아있는 양파에만 성장을. 실내에서 연구가 잘 안 돼.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활물기생균이라고. 그래서 얘는 재배했던 곳에서 계속 발생량이 많아지죠. 태양열 소독하든 계속 재배하다가 너무 발생을 내가 막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하면 바사미드 소독을 하든 태양열 소독, 여름에 태양열 소독을 하든 반드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그 밀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녹균병은 뭡니다. 1차 녹균병은 제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흙에서 양파. 이 1차 녹균병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막 자라요. 자라서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파리 표면에 새카맣게 재를 형성해서 얘가 3월 말 4월 초 돼서 옆으로 날아갑니다. 분생포자라고 합니다. 분생포자. 얘가 날아가서 딱 감염이 돼서 비가 한 2시간 동안 이파리에 수분이 있으면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새카만 균이 딱 붙었어. 얘가 며칠 살 것 같습니까? 평생 살까요? 평균적으로 이틀 살아요.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정상적인 양파에 딱 붙었는데 이틀 안에 비가 안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붙었지만 감염이 안 되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녹균병이 안 걸리죠. 녹균병 같은 것들은 치료제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얘를 이제 내 밭에 가서 가니까 4월 20일경 가서 보니까 내 밭에 지금 뭐 녹균병이 걸린 게 딱 보여요. 녹균병 왔네? 이게 어제 온 겁니까? 그저께 온 겁니까? 오늘 아침에 온 건가요? 이게 벌써 한 2주 전에 온 거예요. 2주 전에 감염이 돼서 성장을 해서 내 눈에 나타나는데 한 2주 걸린 거죠. 그때 뭐가 왔습니까? 딱 달력을 보고 계산해보고 그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치신 분은 이 증상이 좀 덜할 것이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약을 치신 분들은 이 증상이 많을 것이고 딱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방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철저하게 예방제 위주로 가셔요. 근데 이제 요렇게 내 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비로소 이제 치료제를 겸하게 돼 있죠. 내 눈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방제 위주로 가셔요. 돈도 싸죠. 예방제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녹균병은 방제 타겟이 4월달입니다. 4월달. 그 4월달 이전에는 약을 사실은 치나 안 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1차 녹균병은 이미 약을 쳐도 안 되는 거고 4월달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잎에서 잎으로 이동을 하는 2차 녹균병 시기죠. 요때는 약을 쳐야 돼. 일주일 간격. 이때 약 치는 게 2차 녹균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1차 녹균병 뽑아내서 2차 녹균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4월달 이전에 약 치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타내는 겁니다. 1차 녹균병하고 2차 녹균병을 이걸 구분을 잘 하시갖고 4월 10일 날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보랑에 있는 흙을 이렇게 쳐올려요. 그럼 풀이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표면에 있는 녹균병 난포자가 양파한테 가서 감염이 됩니까? 이때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때는 흙에 있는 것이 감염되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 있는 것들이 옆으로 가죠. 그때는 흙을 쳐올려도 양파에 녹균병이 크게 피해가 많이 있어요. 요즘도 양파를 많이 안 지게 가면 농약방 사장인데 가져가면 제피곰팡이 약을 많이 준답니다. 우리 지역도 아직도 이 제피곰팡이 약을 치는 농가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제피곰팡이라고 주장하는 농가들 밭에 가서 뜯어다가 대학의 미생물학과의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뭐 나오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며칠 후에 녹균병이라고 통보를 받아. 현미경으로 보면 틀리죠. 제피곰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도알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녹균병은 복숭아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양파에 녹균병이지 제피곰팡이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피곰팡이약을 치면 누가 좋습니까? 상인들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치려면 언제 쳐야 됩니까? 수확 시기에 쳐야 됩니다. 이 제피곰팡이가 창고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수확기 가까이 돼서 제피곰팡이약을 정상이 없더라도 쳐주면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상인한테는 좋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9월 17일까지 30도 이상 올라가는 뭐 불볕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전남 신안에는 가보니까 추석 전에 파종했던 사람들은 다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파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하고 관련돼 있죠. 발하는데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냥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이쪽은 세란에서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 트레이판이 색깔이 보면 새까만색이죠. 이 햇빛을 받으면 이게 온도가 전달돼서 한 4, 50도 이렇게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발화율이 떨어지면 듬성듬성 나겠죠. 듬성듬성 나면 모종이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모종이 굵어집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구가 기다리고 있죠. 추대가 기다리고 있죠. 추대 많은 집이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녹균병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파종일이 내 농사를 결정짓는 1번 스타트 할 때 날짜가 엄청 중요합니다. 꼭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온도에 따른 발화율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파종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된다. 9월달 온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모종이 모자랄 것이다. 남을 것이다.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소파종 하시는 분들은 요즘 옛날에는 다 본인들이 이렇게 복토를 했어요. 톱밥을 가지고. 복토 두께는 어떻습니까? 1.5 내지 2cm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이 안 하고 기계로 합니다. 기계를 쭉 뿌리니까 1cm 정도 빨리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한 1cm 정도만 복토를 해요. 외국에 있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난 내일 다 한 거예요. 그럼 그냥 가버려요. 시간 되면. 근데 이 관심 있는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끌고 보죠. 이렇게 얼마나 덮였는지 가서 보니까 1cm 덮였어. 놔두죠. 그럼 발화율이 덤성 나죠. 그래서 복토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온도와 관련이죠. 복토가 얇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양파 종자는 어두운 데서 발화하죠. 빛이 들어가면 발화하잖아. 외국 인부들이 지나가고 나면 주인은 확인해서 안 되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상토를 가지고 복토를 하는 겁니다. 복토가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그리고 너무 더우면 트레이 육류도 마찬가지. 너무 더우면 내가 뭐 성격이 급해서 빨리 했어. 근데 30몇 도 올라갑니다. 그럼 가만히 놔둡니까? 안 되면 톱밥이라고 사가지고 위에 살짝 복토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발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양파 종자는 수분이 얼마나 있으면 발화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또 발화를 합니다. 그 수분이 얼마? 10% 이상만 돼도 파종할 때 물을 주지 말고 하시라고 해요. 물을 주긴 주되 최소한으로 하더라고요. 표면만 살짝 적실 정도로 최소한으로. 1차 테크닉입니다. 이게 한 장씩 지그재그로 쌓으면 좀 문제가 덜해요. 근데 얘는 보통 3장이나 5장씩 쌓아가지고 지그재그로 쌓죠. 그죠? 30단 정도 쌓으면 그 밑에 있는 한 10단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위에 있는 한 20단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위에 밑에 깔린 10단이 문제가 돼요. 물을 많이 주면 우리 접시물에 코 빠져준다는 얘기 있죠. 이거 바로 이 그룹니다. 우리가 보기엔 물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얘는 물에 빠져주고요. 위에서 찍 하고 나오면 이게 어디로 흐릅니까? 밑으로 흐르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판은 위에 걸 받아갖고 지금 남은 거하고 또 모아서 밑으로 내려요. 이게 3, 4일 동안 쌓은 동안에 계속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흐릅니다. 근데 물을 안 주면 덜 누르죠. 그러니까 또 물을 안 주면 위에서 흘러내린 물도 없으니까 빠져 죽진 않습니다. 물론 밑에 깔린 것들이 조금 이제 발하는 데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적어도 빠져 죽진 않아요. 이런 현상은 안 생기죠. 그 다음날 내가 물을 많이 줬다고 인지하는 순간 3, 4일 놔두면 안 돼요. 바로 그냥 갖다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죠.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느낌상 조금 산소가 이렇게 좀 우리 보기 좀 마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근데 우리 느낌일 뿐이에요.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갖다 깔아놓고 또 양파 종자는 발화하는 게 일률적인 다른 일반 종자보다는 일률적이지 않아요. 한 2, 3일 정도 늦어서 올라와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은 작게, 최소한으로 작게. 이거 노지하는 기술인데 노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딱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폭신. 두둑이가 폭신해야 됩니다. 보통 태양열 소독하고 두둑 형성해서 태양열 소독하고 비닐 벗기고 우리 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냥 골라가지고 거기다 작업을 해요. 저기가 왜 폭신해야 되느냐? 여기가 폭신해야 양파 종자가 44, 89가 딱 나가지고
발화를 할 때, 클 때 딱딱하면 어디가 문제돼요? 항상 테두리 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 토양이 안 붙고 이 공중에 뜨잖아요. 뜨면 발화는 했을 때 안 크거나 발화가 잘 안 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두 줄로 세로로 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에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가에 테두리 여분이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왜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땅을 아낀다고 3장씩 1m 20에서 3장씩 놓잖아요. 그럼 가에 테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서 항상 밀착이 토양에 폭신폭신이 안 되면 밀착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꼭 결주가 나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5cm를 띄웁니다. 세로로 놓는데 가운데 5cm를 반드시 띄워요. 그리고 앞뒤도 1cm 내지 2cm 또 띄워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위에서 비가 많이 온다, 폭우가 온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산 위에서 막 물길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띄워놓으면 옆에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통로를 통해서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폭우를 위해서도 그렇고 건전 용매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가운데 한 5cm 정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핵심, 망사를 덮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 망사가 아닙니다. 이 규격이 있어요. 이걸 이름이 방풍망이라고 하고 파풍망이라고 해요. 바람이 치면 바람을 깨는, 쪼개는 망이죠. 주로 이제 가수원 주위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이게 규격이 있어요. 가로 세로 4 내지 한 5mm 정도 되는 규격을 꼭 이 규격을 써야 됩니다. 너무 그보다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나중에 뺄 때 뽑혀 올라옵니다. 그보다 크면 역할을 잘 못해요. 4, 5mm 정도 가로 세로. 야, 이걸 왜 깝니까? 노지에서. 파종식에 꼭 태풍이 하나 좀 지나가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다 들고 가버립니다. 그냥 바람이. 두 번째, 폭우가 오면 다 썰고 가버립니다. 근데 요걸 깔아놓으면 폭우가 와도 완충작용을 해서 여름에 더우니까 이게 뭐 큰 차강 효과는 없겠지만 한 10 내지 15% 정도의 차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지온이 조금 덜 올라가죠. 그럼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반드시 덮어야 됩니다. 이걸 덮기 전에 덮고 눌러도 됩니다. 누르는 거는 아무 때나 눌러도 돼요. 이걸 덮고 눌러도 되고 이걸 덮기 전에 눌러도 돼요. 왜 누릅니까? 아까 폭신폭신 만들어 놨잖아요. 토양하고 밀착이 돼. 이게 뜨면 무조건 결주가 납니다. 폭신폭신을 하는 이유는 가장자리에 결주가 안 나기 위해서 폭신폭신을 꼭 하셔야 돼요. 토양 소독해야 되고 두둑을 1m짜리로 하고 세로로 2줄만 넣는다. 가운데 5cm를 띄워서. 근데 이 작은 차이들이 지금 기존에 하시던 육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기왕 하시는 거 고랑이 좀 깊어요. 이게 두둑을 작게 하는 이유도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의 가상자리가 여기가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폭신폭신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작게 남아있으면 다 옆에 이렇게 다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은 절대 육묘기기 시간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모종에 자꾸 굵어지게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 트레이 육묘는 이게 절대 굵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45일 되면 무조건 심으시면 돼요. 45일 되면 뭐 기준은 뭡니까? 육묘상에 가서 깔면 돼요. 이때 반드시 차강망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럼 차강망은 언제 걷습니까? 파종일로부터는 10일, 밭에 갖다 깐 이후로부터는 일주일. 이때까지는 차강망을 씨앗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차강망을 벗기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저희 지역에 어떤 농가가 하우스 2동에 한 5,000장 정도 했는데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차강망을 건너치면 때문에. 아침에 부지런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하신 분은 안 된다고. 온도 올라가기 전에 일한다고 차강망을 싹 벗겼는데 그날 낮에 다 삶았습니다. 그래서 차강망은 반드시 오후 늦게 이 간단한 건데 경험이 없으면 실수를 합니다. 오후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트레이 소독은 반드시 물 500리터에 한 말, 20리터 한 말 이상 10분. 트레이 세척기가 있잖아요. 그죠? 세척기 할 때는 꼭 한 말까지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조금만 한 4, 5리터만 넣어서 해도 이게 비누이기 때문에 엄청 세척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통비닐을 까시는데 바닥에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가격, 효과 이렇게 봤을 때 0.1mm 정도 되는 통비닐이 제일 우리가 쓰기에는 제일 무난한 비닐을 쓰시는 게 맞고 45일 육묘를 하게 된 방법은 이제 상토를 바꾸면서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는 되도록이면 기계 전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방법인데 파종하실 때 절대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최소한으로 줘라.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파종할 때 물 주는 거.
갖다 깔잖아요. 깔고 나면 물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만약에 하우스에 뭐 차광막을 씌워놨다. 보통 우리는 뭘 잘하고 뭘 못합니까? 많이 주는 거는 잘해. 조금 주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갖다 깔아놓으면 뭐 걱정이 되죠. 말라 죽을까봐. 이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안 빠져 죽을 것 같죠? 근데 빠져 죽는 방법은 오후 늦게 물을 주면 잘 빠져 죽습니다. 물을 다 먹었네? 불쌍하다고 물을 많이 줍니다. 우리 잘하는 거 많이 주는 거. 물을 많이 줍니다. 그럼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분이 안 빠지죠.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밤새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잘 안 지켜. 뭐 자동 관수 시설이 있든 내가 손으로 물을 주든 스프링클러는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아무리 처음에 좀 귀찮아도 한 열흘 남짓 정도는 스프링클러를 쓰시면 안 돼. 손으로 그냥 살수기를 주든 아니면 왕복 관수 시설로 주든 이렇게 하셔야지. 스프링클러는 한 열흘 정도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갖다 깔아놓고 물을 만약에 왕복 관수 시설이 있으면 게임의 규칙 절대 왕복으로 주면 안 됩니다. 편도로만 줘야 됩니다. 이게 왕복으로 주면 또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엄청 중요하죠.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오전 9시 이전에 주지 말자. 오후 4시 이후에 주지 말자.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다른 모종을 어떻게 키우실지 모르겠지만 양파와 육묘는 오전 9시 이전 8시든 9시든 아침에 일찍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부지런한 분은 안 맞습니다. 부지런하면 안 돼. 양파 모종 키울 때는. 양파 자체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9시 전에 물 주면 안 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 일을 하고 늦게 돌아와서 양파 모종에 물 줄게 하면서 물을 흠뻑 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끼가 많이 끼죠. 수분이 안 빠지면 이끼가 자랍니다. 이 양분이 있으니까 이끼가 엄청 잘 자라요. 이끼의 최대 적은 뭡니까? 이끼의 최대 적은 햇빛이죠. 물을 몇 시에 줬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1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통로 쪽이나 이런 데는 창가 쪽은 조금 더 마를 수도 있어요. 보고 마르는 쪽은 한 번 더 살짝 가상 쪽으로만 한 번 살짝 정도 관리를 그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과수 시설은 왕복하지 말고 편도. 그런 비료 우리가 뭐 하면 잘 안 되면 무조건 뭐 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양파가 그런 비료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양파가 그런 걸 비료를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개입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언제 좋아합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좋아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모종할 때는 온도가 양파 인생에서 온도가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을 때 그런 비료를 많이 하면 양파가 엄청 싫어. 양파는 겨울에 초봄에 추울 때는 무식하게 많이 줘도 싫다 소리 안 합니다. 왜? 양파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집에 가보면 비료 농도가 높아서 대부분 문제예요. 아니 바나나는 다른데 안 먹고 안 그래도 과해서 생긴 문제에 또 아미노산도 필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심가 얘는 더 죽을 판이지. 그래 해결길이 안 나니까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물만 주세요. 처방에 물만 주세요. 그리고 건조하면 비료 농도가 더 높아지죠. 수분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요. 이 집 이거 모종 남아서 팔아먹었습니다.